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묘하게도 많은 것이 교차되는 아침입니다. 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0,000명이 넘는 인파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고별 연설을 마쳤습니다. 반면 우리의 대통령은 하룻밤 자면 또 터져나오는 증거들로 사면 초가에 빠졌죠. 오늘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서 사드는 반드시 배치한다.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없다. 못을 받고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확실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는 뭔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고, 줄타기 외교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고개사들은 줄을 타는 건지 줄을 끊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구용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9시 30분 강남 대치동입니다. 한 2시간 후인 9시 30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시간에 특검 나가는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과 함께 뇌물공여죄 혐의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예. 국회 청문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결국 뇌물 혐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08년에 삼성 특검에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함께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9년 만에 다시 출두하는 건데요. 아버지는 아직 병상에 있고 경영을 승계한 아들은 정경유착으로 다시 불명예스럽게 소환나가는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와이뉴스에서는요, 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나오자마자 초고속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뒷 배경은 뭔지 와이뉴스에서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죠. 일단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공항 오후 5시 30분입니다. 여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돌아오는 얘기군요. 네, 제3지대 대통령 후보로 정치권의 줄기찬 구애를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만에 한국 시민으로 복귀합니다. 예. 그러나 반 전 총장은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사과부터 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의 동생 가족이 뉴욕 연방법원에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고요. 본인도 기업가 박연차 씨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권의 뜨거운 구애를 받고 있는 동시에 대권 주자로서 엄혹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다음 포인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입니다. 오전 10시요? 네, 오늘 그 헌재에서 4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지난번 출석했던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 행정관이 출석합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옷가게에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 씨와 박 대통령 간 연결고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순실 씨 휴대폰 닦아주던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영선 행정관의 입을 통해서 세월호 7시간이 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도소 녹음 파일입니다. 교도소 녹음 파일이요? 네. SK 최태원 회장이 2015년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용태 SK 부회장이 교도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그 대화가 녹음이 된 파일인데요. 김 부회장이 최 회장에게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이렇게 난수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 회장은 박 대통령이고 귀국은 최 회장 사면을 말한다고 특검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네네.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결정했다. 네네. 그러고 3일 뒤에 8월 15일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사면을 받고요.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해줄 일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거기서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르재단, K재단에 돈 내란 얘기 아니냐. 연속된 얘기로 이어지면서 결국 뇌물죄로 SK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용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합니다. 좀 당혹스럽고 민망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그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싶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많이 알고 싶다. 예, 유력 대선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이미 통합과 포용이란 메시지는 던진 상태입니다만 귀국과 함께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죠. 아직 정확히 알려진 건 없고요. 정치권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정확하게 들어보지요. 반기문 전 총장 캠프에서 정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상일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게 많아서요. 좀 사실관계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반기문 캠프라는 게 꾸려진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캠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당장 오늘부터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팀이 하나 꾸려져 있는데 사무실은 마포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화문에서 김숙 전 유엔 대사 개인 사무실에서 10명가량의 실무 준비 팀이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광화문 팀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반 전 총장을 돕겠다고 해서 각각의 개인 사무실을 두고 돕고 있습니다. 강남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여기저기 팀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확인을 하나 했고 지금 보도에 나오기로는 봉하마을 광주 5.18묘여 팽목항 대구 서분시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 가십니까? 네, 다 가실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곳을 더 찾으실 계획입니다. 국민들도 각계각층이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만나서 일단 경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설까지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국민들과 만나겠다. 정치권과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당 저 정당에서 다 지금 반기문 총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 함께 하자 이런 일단 러브콜을 받고 계시죠? 예, 그러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또 말씀하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계신데 당분간 그분들하고 만나서 당장 어떤 연대를 도모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당장은 아닙니다만 대선까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은 만약에 대선에 정말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 구상, 철학 그것들이 일종의 공약으로 분명히 국민 앞에 제시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우리 함께 그럼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길을 가보자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 연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정당하고 손잡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대선 출마 공약 밝히고 이게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내 공약을 먼저 밝히고 그러면 그것과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형식 이런 순서가 될 거란 말씀이세요? 이 아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방식이다.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게 어느 수준의 소위 빅텐트론을 말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의 그 텐트가 쳐질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반기문 총장이 어느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반 총장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말 좀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께서 특정 정당을 지금 선택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미래 비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요 정파나 지도자들과 그 생각을 또 교환하고 공통점을 또 발견하면서 어떤 이 연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 내가 이 깃발을 꽂았으니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서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특정 정당에 이미 자리 잡은 정당에 쏙 들어가는 이 방식은 전혀 아니고 그렇군요.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른정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새누리당이 있지만 이 한 정당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틀을 스스로 가둬버리는 좁게 가져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국민의당도 반기문 전 총장과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 바른정당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른정당도. 손학규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주권 회의체 같은 그곳에서도 뭐 반기문 총장과 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손학규 전 대표가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민주당 내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경륜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특히 뭐 반기문 전 총장이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 냈는데 그에 대해서 뭐 굉장히 평가를 하시면서 나도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국민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구상을 좀 더 가다듬는 이 과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쏙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큰 텐트, 큰 연대를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한번. 그 독자 세력이란 건 그럼 아예 일단 당을 만드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도 많은 뭐 논의가 있고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독자 창당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독자 창당을 하는 데는 뭐 쉽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짧고 현실적인 문제 많기 때문에 창당까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당에 쏙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독자 세력화를 통해 큰 연대, 빅텐트 이렇게 생각하시. 그러면 그 빅텐트 안에는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빼고는 다 되는 거네요. 새누리당을 뭐 전부 배제한다고 하기. 그 개별적인 거 말고 당으로서. 당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의 많은 분들이 또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안에 뭐 들어가실 가능성까지 않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맹 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현실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 총장이 나 검증 달게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시자마자 지금 해명해야 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반기문 총장의 동생과 그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이 두 사람이 미국 경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반 총장 귀국 비행기 타기 바로 전날. 뭐냐면 베트남의 경남 기업 빌딩을 카타르에다 매각하는 그 중간 브로커, 중간 거래인 역할을 이 조카가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큰아버지인 반기문 총장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이메일을 보면 이 거래는 반 총장이 카타르에 부탁을 해서 카타르 국왕 라인을 통하는 거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해명을 어떻게 하실까요? 뭐 본인께서 뭐 오늘 뭐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많이 묻겠죠. 현장에 나가니까. 예. 그런데 그 이메일에 반기문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카라는 분이 가족, 뭐 우리 가족, 뭐 이런 표현으로 가족의 뭐 힘이랄까, 뭐 이런 걸 좀 과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명성, 가족의 보증, 뭐 이런 단어를 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성기환 경남기업 사장의 아들의 증언을 들으면 그 조카라는 분이 이 거래는 반 총장이 카타르에 부탁을 해서 국왕 라인을 통하는 거래다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이 증언이 또 하나 나왔어요. 네, 그 뭐 2년 전에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인터뷰죠. 예. 네, 뭔가 감정적으로 서운한 것들이 뭐 있었는지 몰라도 총장께서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뭐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시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미국의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사실은 지금도 이제 뭐 저 최순실 국정농단이니 이런 게 측근들하고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측근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여서 조카와 동생이 만약 반 총장의 이름을 이렇게 팔고 다녔다. 그러면 반 총장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럼 측근 관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체제를 가정한다면 예. 청와대에서 측근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이 있고 또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특별감찰관실까지 두고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 유엔에서는 그런 그 어떤 조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측근 관리, 이 문제가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측근 관리하고는 좀 더 다른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지금 나름 판단을 하실 거고 문재인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이 소식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셔야겠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야당이 집권하면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당 세력으로 이 정권이 넘어가서 정권 교체가 된 건 맞지만 그 정권 교체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정권 교체인지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친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친하진 않으세요? 일부 친박의 의원들께서 반기문 전 총장을 새누리당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반기문 전 총장은 정치 안 한 분이고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대선에 뛰어들어서 정권을 잡는다면 그것 또한 저는 정권 교체이고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거네요. 정권 교체도 되고 정치 교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 오늘 하루에 이 많은 질문들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라고 할 수 있죠. 그 팀의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아까 경남기업의 성환종 회장을 성기환이라고. 오늘 김성환 씨는 확실합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시죠? 김성환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과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눈물의 고별 연설을 이제 어제 했고요. 트럼프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적인 이목을 끈 오바마 연설과 트럼프 기자회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은 오는 20일이죠. 네, 벌써 성큼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게요. 이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무대 뒤로 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고별 연설을 했는데요. 그렇죠. 또 하루 사이로 오늘 새벽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요. 오바마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예, 통상적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거고 그렇죠. 새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잖아요. 기대가 반영이 되니까. 예.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정반대입니다. 어제 발표된 퀴니피액 대학교 여론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55%였고요. 55%요? 네. 고별 연설하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은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떠나가는 사람이고 누가 오는 사람이에요? 정반대가 된 것 같은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이죠. 야, 오바마 연설, 트럼프 기자회견.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의 이 이벤트들, 이 뉴스, 행간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오바마의 55%, 엄청난 지지율의 비결이 있다입니다. 오바마가 이런 지지율을 얻는 비결?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최저는 알아요. 4%까지 쳤어요. 네, 그다음에 뭐 한 10%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막판 지지율은 55%였습니다. 그렇죠. 뭐 레임덕이 아니라 슈퍼덕이다. 정말 부러운 수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찾아보니까요. 두 대통령의 차이는 한마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예. 오바마 대통령은 9번 눈물 흘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임기 중에. 맞아요. 이 대표적인 게 지난 1월이었었죠. 이 백악관에서 총기 거래 규제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왈칵 쏟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또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제 고별 기자회견에서도 또 눈물을 흘렸어요.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연설 도중에 이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 이름 부르면서 미셸 그러면서 확 목이 메어가지고 여기 이제 사진 잠깐 보세요. 여기 이제 약간 고개 살짝 돌리면서 눈을 손으로 감싸는 요. 그러다가 결국 끝내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요. 맞아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 진정성 있는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국민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진정성의 차이, 눈물의 차이였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트럼프의 37% 최악의 지지율로 떨어진 이유가 있다입니다. 진짜 어떻게 트럼프 당선인은 시작도 하기 전에 37%가 나와요? 그러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도 참 궁금한데요. 뭐 한 것도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의 51%가 트럼프의 업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수행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의 모습이 그만큼 불통으로 비춰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미국인들은 한 걸까요? 대표적인 게 기자회견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된 게 작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두 달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달이 넘도록. 트위터로 자기 홍보만 열심히 그냥 했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트위터 그냥 폐쇄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오늘 새벽에 한 기자회견이 그러니까 첫 기자회견이자 취임 전에 사실상 마지막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선 또 어떨지 모르는데 미국의 현실에선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을 워낙 중시하는 정치. 그냥 붙들고 물어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미국인데 그렇죠.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자기의 국정 철학, 소신을 밝히지 않는 대통령. 이 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앞으로 강력한 보호주의를 할 것이다. 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 또 부자 감세를 하면서 저소득층 복지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설까지 돌면서 불안감도 작용하는 거군요. 국민들 사이에. 이제 언론과의 허니문도 이제 끝나가는 거거든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언론이 검증하고 비판을 하니까요. 앞으로 트럼프에게 훨씬 더 큰 시련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자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고 지지율 37%고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러시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입니다. 러시아요? 네. 오늘 새벽 트럼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랬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관 집단으로 추방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질문이 그대로 또 기자회견에서 나왔어요.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그 배우가 러시아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러시아에다가 나왔어요. 그 섹스 동영상 유출했건. 그러니까 트럼프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미스 유니버스를 후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트럼프가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2013년 매춘부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찍혔고 그게 러시아 정보당국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첩보가 있다. 그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죠. 그 배경이 그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도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를 트럼프 입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대선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선 경쟁 벌이던 때에도 트럼프의 말이 항상 화근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되고 나서도 결국은 이 언행들이 발목을 그렇게 계속 될 수밖에 깨될 가능성이 크니까. 사람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선 개입 문제가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내 끈질기게 트럼프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고별연설장에서 4년만 더, 몇 년만 더 이런 구호 나왔잖아요. 예. 이해가 돼요. 아니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신년 특집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 4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는데요. 촛불 공동정부론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고 또 문재인 전 대표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 대상이라고까지 강하게 말한 이유도 질문해보죠. 건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잠시 후 9시 30분에 특검에 나가는데 이게 장시호의 태블릿 PC가 입수되자마자 상당히 빠르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거여서 그 이유가 궁금하지요. 권영철 기자가요. 어제 특검팀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예, 그 이유를 직접 들었답니다. 확인을 해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정말 화제의 기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만나는데요.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SNS상에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식하자고 강요하지 말아라. 젊은 그들에게 없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이런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을 쏟아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유석 부장판사 화제의 인물 직접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올해는 확실히 대선의 해입니다. 이른바 잠룡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신년 특집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4번째 시간에 모실 이분은 촛불 공동정부론을 주장하고 나선 분. 최근에 당내 친문 패배주의에 대해서도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선 분.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봅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자신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무나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출마. 네네. 아니, 저는 왜 질문 드렸냐면 사실은 지지율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20%까지 육박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당내에는 이미 지지율 30%가 넘는 강력한 후보가 있고 이게 씨름으로 치자면은 지금 뒤집기 한 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쉬운 한 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맞습니다. 씨름에서 가장 묘미가 있는 성분은 뒤집기 한 판이죠. 그렇죠. 선거에서 가장 역동적인 게 바로 이런 뒤집기 승부인데요. 우리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뒤집기 승부를 통해서 정치에 또 국민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흥미진진하고 감동 주는 뒤집기 정치가 이번 대선에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예. 정말 준비된, 검증된 이런 후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후보를 제대로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한 판은 아니지만 그 뒤집기 한 판이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본선에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다. 바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들고 나온 것이 촛불 공동정부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촛불 공동정부라는 거는요. 예. 대한민국 개혁과 탄핵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1000만 명 이상이 광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그 야당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정부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이 돼도 예. 소수 정당이 집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정부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엄중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이렇게 정권 창출 과정에서부터 없앨 수 있고요. 또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자면서
제왕적 대통령 또다시 뽑는 것은 문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촛불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예. 분권형 대통령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헌을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사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 뭐 개헌이 필요하다면 임기 중에 개헌할 수도 있는 이런 원동력을 삼자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촛불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예. 촛불 공동정부론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좀 그냥 레토릭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게 방법이 있겠는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까? 뭡니까? 그럼요. 촛불 공동 경선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에 동의하는 예.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예. 정의당, 국민의당 또 심지어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촛불 공동 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죠. 사실 뭐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각 지역별로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이 촛불 광장에다가 수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해가지고 예. 누구나 자유롭게 예? 공동정부의 후보 선출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동안 어린아이까지 가족들이 함께 예. 투표소에 나와가지고 예. 민주주의 산 교육도 되고 또 대통령 후보를 스스로 뽑는 자긍심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뽑힌 대통령 후보라면 예. 당연히 촛불 시민들이 뽑아주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뭐 그야말로 정권 교체 자체 간의 축제도 되고 축제가 되고 네. 사실 뭐 제가 지난 2011년 예. 서울시장 선거 나왔었을 때도 그때는 저는 무소속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함께 공동 경선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18세 이상 예. 그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광장에 나와서 지금 광장에 뭐 100만 이상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완전한 국민 경선도 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선 후보를 뽑게 되는 거죠. 완전 국민 경선은 완전 국민 경선인데 이게 뭐 모바일이냐 아니면 선거인단 등록해서 누가 뭐 어디 가서 하냐 이게 아니라 촛불 광장, 전국의 그 촛불 민심이 모였던 그 광장에 투표함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경선하게 하자. 예, 그러면 뭐 아마 수백만 명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경선에 뽑힌 사람은 반드시 본선에 당선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노래 중에 왜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이런 게 있는데 촛불 잔치 같은 경선을 벌려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면 네, 그 공동 정부 안에는 대상이 그 연대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저는 일단 야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뭐 아무리 지금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초록이 동색이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야권들이 이런 그야말로 함께하면 정말 국민적인 그런 축제가 되고 또 굉장한 이 경선 과정이 돼서 국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우리 손으로 뽑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경선 과정에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감동의 드라마가. 맞습니다. 그냥 모바일 투표라든지 이런 방식은 감동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동안 뭐 많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쉽고 재미난 길을 두고 왜 둘러갑니까? 좀 아날로그식 같은 느낌도 들지 모르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광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길만 열어주면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왔던 뭐 정말 1,000만 명이 아니라 아마 모든 유권자가 이미 경선 과정에서 다 나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동의 드라마가 있어야 그게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선 촛불 광장, 촛불 경선 필요하다. 청취자 김미희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울한 지지자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하면서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꿈 같은 얘기네요라고 이재용님은 또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는 늘 꿈을 갖고 그걸 실현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이제 촛불 경선이라는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여기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결국 이런 경선 얘기를 제안하려면 당에다 제안하려면 경선 룰 만드는 테이블에 나가셔야 되는데 어제 왜 박 시장 측은 아무도 안 나가셨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국민들은 사실 지금 뭐 그런 룰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경선 룰 협상에 가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국민 감동시키는 경선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이긴 룰 만들까 이런 신경전 쓰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런 룰 협상이 아니라 예. 어떻게 국민을 감동시키고 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까 고민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룰 협상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얽매일 때가 아니다. 혹시 그 최근에 이제 친문 패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 이 경선률 테이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 그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작용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 이런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경선의 과정이나 선거 과정 자체가 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원하고 기득권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예. 이런 새로운 열린 이런 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기 지금 경선론 테이블에 앉은 분들도 다 그 기본에는 다 동의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주자들이 예. 서로 다 합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구태여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당이 나서지 않아도 되고 후보들이 사실 결정해서 하면 당은 지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어려우면 그때 가서 조정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나가세요? 그 테이블에는 언제 참석하실 생각이세요?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미 논의들이 다 시작되고 있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촛불 경선, 광장에서의 이런 경선 딱 합의하면 저는 이건 정말 세계적인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해서 청산의 대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짜 친문 패권주의라는 게 당내에 존재하는 겁니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조금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된 점이 있는데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기득권과 패권 정치도 청산 대상이다. 촛불 민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모든 기득권, 패권을 청산하고 예.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죠. 예. 그리고 정치가 가장 먼저 스스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공당인 민주당이 친문당이라고 불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죠. 당내에서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예.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해나갈 그런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뼈를 깎는 그런 혁신과 또 우리의 내부에 잘못된 이런 정치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죠. 최근에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까지 당에서 이미 친문 세력이 이른바 친문 세력이 정해놨다란 얘기가 들립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이게 서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간 어느 분의 그런 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하하. 네. 그런 얘기니까 들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당내.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든 이유는 저는 그 대통령 대통령 탄핵 하나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기득권과 패권 정치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알겠습니다.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친문 패권주의 없애자 이렇게 당내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다가 이게 야권 분열로 이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저희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거든요. 저는 판 깨는 게 아니라 판을 더 키우고 민주당 분열이 아니라 우리 야권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세론에 기대 가지고 아무런 감동 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후보 결정되면 저는 오히려 국민에게 감동도 못 주고 전국 교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판이 깨지지 않을 정도라면 오히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논쟁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정당으로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무난하게 논쟁하지 않고 자신이 후보로 이렇게 선출되면 오히려 대선 승리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정말 열린 광장에서 얼마든지 논쟁하고 토론하되 그 대신 판은 깨지 않는 선까지 치열하게 논쟁하자. 그렇죠. 그래야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경선으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실험도 흥행시키고 뒤집기도 성공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보면 왜 실험판 저도 어릴 때 많이 가봤지만
아니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씨름판이 돼야지. 아니 뭐 결과가 뻔해가지고 관중 한 명도 없는 그런 씨름판 되면 누가 이길지 뻔한 씨름판에 누가 구경하러 오겠느냐?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공약 발표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또 참 어려운 숙제고 중요한 숙제여서요. 핵심 골자만 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참 저는 정말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도 불행하고 학부모들에게도 불행하고 교사들에게도 불행하거든요. 그걸 완전히 바꾸는 정말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서울대를 폐지하겠다고요? 네. 이게 상징적인 폐지입니까? 진짜 실물 서울대를 문 닫는다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프랑스에 통합국립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립대학교를 전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뭐 파리 1대학, 2대학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지금 국공립대학을 통합 캠퍼스로 만드니까 서울대학교 자체는 없어지지만 이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서울대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을. 네, 왜냐하면 서울시립대 제가 반값 등록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는데 사실 뭐 그 당시 뭐 반대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학생도 학부모 다 만족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학교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5천억 들어갑니다. 뭐 그 정도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서울로 다 몰릴 필요가 없어요. 지방에 지역 균형이 일어납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늘 얘기 다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레이스 시작되면서 공약 하나하나 좀 발표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육 공약 발표합니다. 서울대 폐지론. 이게 어떤 건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춥죠? 예, 좀 쌀쌀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춥습니다. 그래도 귀가 빨개지면서 오셨는데요. 네. 이른 아침에 달려오신 이택수 대표. 이 대표님. 네. 그 3, 50 지키는 거. 그거 이제 좀 습관준 되셨어요?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식당이 많이 그렇게 메뉴가 바뀌어서 좀 습관은 됐는데 그래도 약간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식당들이 여전히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밥 먹기 전에 혹은 선물 주기 전에 이 사람이 나랑 직무 연관성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져보는 거. 이게 사실은 습관이 돼야 되는데. 네. 적응되셨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가끔 또 물어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전히 좀 적응이 안 되고 훈련 있습니다. 중이에요. 우리는 훈련 중.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100일을 막 넘어섰습니다. 식사 3, 선무로 경조사 10. 이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근데 이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관련 업계에서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좀 높이는 거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김영란법 기준의 상향 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물론이고 또 유력 대선 후보들도 특히 농수, 축산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저희 리얼미터가 실시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김영란법의 현행 금품 수수 금지 기준인 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식사 접대는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선물은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 금지 기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매우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찬성하는 편이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9.6%로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매우 찬성하고 찬성 합쳐서 49.6%? 그렇습니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와 반대하는 편이다 합쳤더니 40.3%. 그래요? 9.3%포인트 격차로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3%
포인트. 그러니까 8.6%를 넘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예상보다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6가 지금 3, 5, 10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10으로 바꾸는 거네요. 3, 50을 뭐 5나 50이나 아니면 50, 10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인데요. 3, 50을 50, 10 내지는 10, 10, 10 이렇게 네네.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49.6% 찬성, 40.3% 반대. 근데 실은 저희가 작년 여름에 똑같은 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달라졌어요? 작년 8월 3일 날 그러니까 5개월 전인데요. 예. 상향 조정 찬성 의견이 당시에는 30%였는데 이번에 19.6%가 증가했고요. 당시에 반대 의견은 59.3%였는데 예. 마찬가지로 19%가 하락해서 완전히 의견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저는 직업별 분석이 궁금해요. 네. 직업별로 분석하면 어떤 사람들이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업 계층에서 예.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9.5%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매우 찬성 의견이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농림축산 쪽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찬성표를 확 주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화훼농가, 뭐 한우농가 다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대선 후보 지지도 가보겠습니다. 네, 조사 기호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1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무선 9, 유선 1의 비율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총 통화 3,894명 중에 512명 응답을 해서 13.1%를 기록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2849님, 아니 이게 무슨 입장료도 아니고 물가 오르면 또 올릴 겁니까? 어떻게 계속 조정합니까? 이런 반대 의견 있고 이상진님은 일단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렴도 아직은 멀었거든요 하면서 조금 반대 의견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뉴스쇼 청취자들의 또 여론은 어떤지 지금 보내주시고요. 그 사이에 대선 후보 지지도 가봅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주 대선 주자 지지도는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1위로 나타났는데 이번 주 추가 상승을 해서 27.9%,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고요. 예. 반기문 전 총장 오늘 귀국하는데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0.3%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0.7%포인트 빠진 11.3%, 안철수 전 대표가 7.1%를 기록해서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올랐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5.2%, 박원순 시장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27.9, 반기문 20.3, 이재명 11.3, 안철수 7.1, 안희정 5.2, 박원순 4.3.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랑 반기문 전 총장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네요. 네, 7.6%포인트 격차. 저희가 표집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기 때문에 5%를 넘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밖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개혁 과제를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반면에 반기문 전 총장은 동생과 조카의 뇌물죄 기소 보도가 이어졌죠. 그다음에 귀국 의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귀국 안 했고 일단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안 좋은 뉴스들 계속 나오니까 이게 하락에 영향을 준 거군요. 눈에 띄는 포인트 어떤 거 보이세요?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 간의 격차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그러니까 1위를 향한 2위권 이하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지금 오르고 있고 다른 2위, 3위, 4위 후보들은 2위권에서 서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격차가 오히려 줄어든 양상을 나타냈고요. 4위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또 오세훈, 또 손학규, 유승민 등등은 좀 여전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대선 주자 지지도 이거 좀 반기문 총장 오늘 귀국하고 나면 조금 판이 좀 흔들릴까요? 어떻게 예측들 하세요? 언론 보도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텐데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보도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상승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새누리당 탈당한 분들이 만든 당의 이름이 정해졌잖아요. 네. 바른정당. 이번에 여론조사는 바른정당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바른정당이라고 소개는 했는데요. 그래도 보조인지 성격의 워딩은 넣었습니다. 가칭 개혁보신당이 이름이 바뀐 그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지난 3일간은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 조사에서도 그냥 바른정당이라고 불러드릴 텐데요. 예. 일단은 바른정당이 그 지난주 대비는 1.1%포인트 빠졌습니다. 12.3%를 기록했고요. 민주당도 0.6%포인트 빠졌고 그래서 37%를 기록했고요. 예. 새누리당도 0.2%포인트 빠진 12%, 국민의당 1.1%포인트 오른 12%, 정의당이 0.2%포인트 빠진 5.1%.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바른정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이 오차 범위 내에서 12% 안팎. 야, 이거 신기하네요. 지금 제가 표를 보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민주당 37, 바른정당 12.3, 새누리 12, 국민의당 12. 네. 그러니까 지금 12%대에 세 당이 몰려 있어요. 바른정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다 12.3, 12, 12. 네. 더불어민주당만 37로 쭉 올라가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정당을 다 합쳐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호남에서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고 아까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호남에서. 다른 조사기관들은 바른정당 지지율이 아마 이거보다는 약세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보조 인지도 성격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2위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무당층 나는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6.6%나 되고요. 뭐 그냥 기타 정당이 한 5% 되잖아요. 합치면 한 20%까지 그렇죠. 됩니다. 내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당 어디에 주겠어라고 할 사람이 한 5%가 또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합치면 20%가 넘는 여기에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보다도 2%포인트 무당층이 늘었는데요. 계속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열에 한두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분들이 향후에 탄핵될 경우에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번 조사하셨습니까? 조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혼용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2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귀가 빨개지도록 추운 아침에 뛰어오신 이택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벽에 붙은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우와, 이렇게나 많이? 내 돈 챙겨? 부자 되세요? 가까운 마트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용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뽑기방 아세요, 여러분? 요즘 뽑기방이란 게 인기랍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고 집게를 움직여서 작은 인형을 뽑는 게임기인데 인형도 뽑고 작은 상품도 뽑고 각종 이 뽑기 기계를 다 모아놓은 게 바로 뽑기방이랍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뽑기방에 빠졌을까요? 인형 뽑기방으로 가보시죠. 이거 뽑으면 기분이 좋은데요. 못 뽑으면 더러워요.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없어요. 안 뽑아지는 게 있는데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딱 넣어서 뽑아지면 딱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짱해요. 막 뽑힐 듯 안 뽑힐 듯 하면서 뽑히면 이거 기분이 좋고 안 뽑히면 한 번 하면 뽑힐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하면은 뭐가 얼마 정도에 뽑힐지 이렇게 보여요. 보는 눈이 생겨요. 감도 봐야 되고 이제 절제도 필요하죠. 잘하는 애들은 할만한데 뜨내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모르면서 여기 입구에 있는 거 자꾸 들었다 갔다 하는 애들은 이제 못 뽑는 거죠. 적은 돈으로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도박이 우리 생활에 근접했다고 생각해야 되나? 네, 저도 많이 하긴 해요. 저는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 주고 인형을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놀거리가 없잖아요. 나왔을 때. 그냥 뭐 있어봤자 오락실이나 스포츠인데 스포츠는 뭐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좀 하고 나왔을 때 놀 게 없어요. 번화가에서. 힘들수록 뭔가 이런 캐릭터 관련된 거에 사람들이 뭐 귀여움을 느끼고 잠깐이라도 약간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밖에 나올 때 웃고 깔깔대고 하는 거 보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해요. 참,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뽑기방에서 놀고 편의점에서 식사 때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러네요. 근데 너무 큰 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죠. 재미삼아 한두 번. 돈 주고 인형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인형 뽑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청춘들.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김영란법 상향 조정하는 거 찬성입니다. 2829님. 현실적으로 물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경조사비 10만 원만 유지하고 선물하고 식사비는 좀 물가에 맞게 올리자. 반면 0838님은 아니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그걸 벌써 바꿉니까? 참고 기다리면 잘 정착될 거다. 윤세진님도 350 기존대로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은 한 80% 정도가 원한대로 가자 이쪽이시네요. 촛불 경선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예,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되겠는가? 5789님 또 반대 의견도 많이 오고 찬성은 어쨌든 꿈꾸는 걸로만 끝나선 안 된다. 희망으로 만들자라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네요. 예, 화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 저 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지금 8시 반이니까 딱 1시간 후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나가죠. 예, 소환되죠. 신분이 피의자. 상고인 아니고 피의자 신분. 네. 사실은 이게 빠르다면 빠른 거거든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소환을 확 해버리는 거라. 이게 특검이 수사 착수한 지 23일 만이거든요. 예, 통상의 검찰 수사 패턴과는 엄청난 속도전입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이 부회장 혐의는 뇌물 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 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 소환 조사해 본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는 게 뇌물 공유라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제3자 뇌물 공유는 제3자 뇌물 제공 형법 제130조가 적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는 박영수 특검은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렇게 초고속으로 소환했는가? 오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예, 일단 3주 만에 소환이라면 빠른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일단 이렇게 빠르게 소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특검의 수사는 1차 수사기간이 70일이 되는 오는 2월 28일로 끝납니다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설날 연휴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설 연휴 이전이면은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뭐 이번 주에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결단을 하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검 수사라는 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좀 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점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는데 결국 칼끝까지 거의 왔다는 거군요. 칼끝이 그 정점을 향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가기 위한 수순이다. 예. 삼성 수사를 보면은 방금 김현정 앵커가 얘기한 사다리 타기 수법이라 그럽니다.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끝으로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는 끝나거든요. 예.
특검은 이어서 이제 롯데그룹과 SK그룹 등 다른 기업체로 수사를 전환할 방침입니다. 뇌물 수수가 됐건 제3자 뇌물 제공이 됐건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수사 직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에게 이 부회장을 부르면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조사를 마치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는 도중에 긴급 체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얘기고요. 이규철 특검보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삼성 측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이 부회장을 일단 기각시킨 뒤에 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박영수 특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한다. 빠르면 이번 주말쯤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조사받으러 들어갔다가 바로 거기서 긴급 체포는 아니지만 네. 주말쯤에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네. 세 번째는요? 특검 수사가 종반전을 이제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아직 중반 절반도 더 지나지 않았지만 수사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사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거예요? 시간이 7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기소를 위한 준비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특검이 목표로 세운 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국정농단의 주역 김기춘, 우병우 두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 법꾸라지. 그리고 삼성의 합병과 관련된 특혜 여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뭐 세월호 7시간 규명과 이대 부정 입학도 수사 대상이지만은 앞에 세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의 수사 연장은 없다는 자세로 수사팀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나라나 국민들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수사 연장은 없다는 쪽으로 예. 빨리 진행시키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어떤 대가성 여부, 요거는 입증이 지금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에서는 시기적으로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삥을 뜯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피해자다 우리도. 아니 우리가 이거 돈 내라고 하는데 안 내면은 그다음에 무슨 보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낸 것뿐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다. 이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합병 결의가 7월 17일인데 박 대통령이 7월 25일 두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학생을 쪼듯이 그렇게 심하게 쪼았다 그럽니다. 진짜 쪼았다는 표현이 방송으로 적절하지 않고 다그쳤다 뭐 이렇게 하시죠. 다그치고 압박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가장 빨리 와닿기 때문에 엄하게 다그쳤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누렇게 떠서 나와서 예. 왜 이런지 알아봐라. 그래서 최순실이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이제 삼성이 주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건 그렇지만은 국민연금이 최대 6천억 원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합병 특혜를 봐줬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미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된 만큼 그 부분을 밝히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언제 소환되는 겁니까? 주말은 조금 빠를 듯하고요. 다음 주 초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미 좀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을 구속했잖아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 한 명. 그래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이죠.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 수사도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소홀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김 전 실장 다음이기 때문에 미진한 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특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한 뒤에 특검의 화력이 우 전 수석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네.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수사팀장이 혹시 어떤 우병우 수석과의 친분 때문에 수사를 소홀히 그쪽은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저도 그런 비판 때문에 여러 경로로 특검 쪽의 의지와 수사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특검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고하다. 예.
특검팀 핵심 관계자에게 우병우와 친한 사람이 많아서 수사가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예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우병우부터 수사하면 되겠나. 순서가 다 있다. 지금 이 마당에 검사나 수사관들 보는 눈이 많은데 사적인 관계로 일을 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우병우와 친분이 없는 특검보와 검사가 수사를 맡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말아라.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떤 혐의를 지금 특검에서는 잡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직권 남용이 가장 확실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세월호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게 관행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껴서 그렇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우 전 수석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윤대진 검사하고 통화하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진. 우 전 수석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모른다고 빠져나가죠. 근데 윤대진이라고 물으니까 인정하죠. 그럴 수 있다라고 빠져나가죠.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과제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우병우를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우병우는 김 전 실장이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혹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차은택 씨 사례가 똑같습니다. 아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특혜 인사의 패턴이 딱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연관 관계가 밝혀져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공모관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도 여전히 우병우의 수족들, 그 사단들이 설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와 함께 이 우병우 사단에 대한 정리도 좀 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반드시 선행돼야 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잠시 후면 이재용 부회장 특검 나갑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소환하는가 그 뒷사정 권영철 선임 기자가 짚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신문에 실린 컬럼이 화제입니다. 제목이요.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인데요.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저녁 회식하지 마라. 젊은 직원들도 밥 먹고 술 먹을 돈 있다. 친구도 있다. 없는 건 당신이 뺏고 있는 시간뿐이다. 할 얘기 있으면 업무 시간에 해라. 괜히 술잔 주며 우리가 남이가 하지 마라. 남이다. 존중해라. 제가 아주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요즘 이 글이 SNS상을 중심으로 큰 화제가 되면서 문장 하나하나가 속이 후련하다, 사이다다 이런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글을 쓴 분도 역시 부장입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이 글을 쓴 주인공 서울 동부지법 문유석 부장판사 직접 만나보죠. 문 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유석입니다. 아니 부장 생활은 그럼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올해로 6년째가 되네요. 6년째. 부장 생활 꽤 하신 부장님이시네요. 그러게요. 아니 원래도 글 잘 쓰는 부장판사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번 글 때문에 더 유명해지셨어요. 아유,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 이게 참 힘들어하는 분이 많구나. 역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조직 속에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반응을 느끼세요 정말? 사람들이 크크크 그러면서 재밌다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 오는 그 선후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도 또 부장님 재밌어요 이런 거 보내고 하는데요. 가끔 또 이제 욕하는 것도 옵니다. 욕하는 건 어떤 욕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같은 그런 항의의 글도. 근데 문 부장님. 네. 부장님은 실제로 정말 저녁 회식 안 하세요? 예, 저는 안 합니다. 가끔 점심 때 근사한 데 가서 먹는 정도? 그래요. 근데 저녁에 같이 술 한잔 나누다 보면 사무실에서 낮에 못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단합 차원에서는 저녁 회식만 한 게 없다. 이게 많은 부장님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건 재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업무 시간 중에 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긴 해요. 어허. 사실은 또 하나 저는 재미있었던 부분이 네. 굳이 이제 술 먹고 나서 미모의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나서지 마라. 네. 콜택시 잘만 온다 부르며. 네. 여긴 또 많은 여성 사회인들이 동의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제 여성 지인들, 또 후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도 하소연을 많이 해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또 전 직업상 또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담당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쌓인 정보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사실은 글이 꽤 긴데요. 제가 앞서 소개한 거 외에도 전국의 부장님들께 부탁하신 게 몇 개 더 있어요. 직접 좀 문판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도 할 수 있고 부하 직원들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실수를 하면은 그냥 드라이하게 그 실수에 대해서만 알려만 주면 되는 거지 뭐 잔소리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아하. 또 실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너 지난번에 주의 줬는데 또 이러니?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반복한 거 알고 관계 굉장히 자체가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적으로 인사고과를 하는 관계거나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건조하게 그 자체만 지적해도 충분히 상대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그걸 행위를 넘어서 인격의 문제로 끌고 가서 모욕하는 거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통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무언가를 망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젊은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은 이미 뭔가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 같은 사람들,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꼰대질은 꼰대들에게 하자. 그야말로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해도 어렵게 된 그들에게 못했다 잘했다 질타하지 말고 흔히들 말하는 그 꼰대질, 뭐 가르치려는 질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하자. 그게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맞는 말이네요. 저는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50대면 분명 기성세대인데 그것도 보수적인 업계에 한참을 종사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을 꿰뚫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어떤 겁니까? 마침 지난 연말에 법원 일반직 인사가 있어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3분이나 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파스타집에서 점심 한 끼 먹고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빠이빠이 했거든요. 환송회를 일종의 환송회를 파스타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뭐 이런 날이라고 뭐 특별한 말 하는 거 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걸로 빠이빠이 하죠 이러고 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좀 그랬어요. 너무 좀 매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역으로. 그런데 뜻밖의 그 마지막 날 이분들이 저랑 같이 근무하면서 하여튼 좋았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분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제 그 낡은 법복 꾸깃꾸깃 방치해둔 넥타이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다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다가 갖다 놨다고 하면서 꼭 다시 한번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왔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감동해서 울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말하자면 상급자 위치에 있어서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려고 막 용을 쓰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하여튼 이 힘든 세상에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얘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 아직도 묻어있는 그 딱딱한 조직 문화. 조직 문화에 대한 일침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뭐 제가 부장이니까 뭐 부장님께라고 했을 뿐이지 그건 그냥 대명사인 거죠. 모든 기성세대 힘을 가진 사람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부장들이 이런 건 지킬 테니까 너희 그 아래 직원들도 당신들도 이건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의 부하 직원들에게 올리는 한 말씀. 이런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없습니다. 하나도요? 왜냐면은 힘도 같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 현저하게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 있는데 누가 누구 보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더 큰 책임을 진 사람들이 먼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호정 판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내 조직에 대해서 내 상사, 내 부하, 내 동료, 우리 조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 글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화제의 기고문입니다.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의 주인공 문유석 부장판사였습니다. 지난해 작가 한강 씨가 맨부커상 수상했을 때요. 문체부가 대통령한테 축전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고 특검팀이 밝혀냈답니다. 세계 건축전의 우승자나 쇼팽 콩쿨 우승자에게는 보냈던 그 대통령 축전이 왜 그땐 없었을까 궁금했는데 이제야 풀리네요. 블랙리스트에 한강 씨가 올랐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날수록 실망이 큰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